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말이 많이 나오네요. 우선 김수민 평론가는 홍준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을 좀 해주세요. 가장 돋보였던 거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이념적 딱지를 붙인 부분이 가장 돋보였고 좌파.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썼던 좌파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써왔던 주사파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현 정부의 실세가 주체사상파라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기자회견 할 일이 아니죠. 네, 어떤 봉기를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자꾸 상대방의 어떤 이념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사파 정부인데 그 어떤 미국이 바라는 사드 배치를 주사파 정부가 그럼 했다는 것인지 좀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어떤 시장 같은 데서 극우적 성향의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단일팀 구성 관한 논란이 있고 어떤 젊은 선수의 기회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불거지면서 이걸 활용하겠다고 개인을 국가를 위해 희생시킨다 이런 개념을 국가주의라고 들고 나왔는데 예컨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자를 엄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가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피력해왔던 태도에 걸맞지 않은 공격을 상대방에게 또 퍼붓는 데 신년 기자회견을 할애했다.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겠네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총론적 평가는? 저는 좌파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인 게 이게 나치당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홍준표 대표가 말은 원래 좀 편하게 하시는 편이지만은 그렇다고 기회가 안 된 말들 하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산해서 나왔다 보고요. 좌파라는 이제 구도를 설정한 거는 결국 양당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 대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념적 지형을 보면요. 과거에는 뭐 좌파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뻔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보면은 나름대로 보수층의 일부도 잠식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좌파로 구정하는 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구도, 그러니까 5대5 양분 구도를 다시 노리고 좌파 대 우파로 식으로 이제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 외에는 별로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도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늘 딱 이걸로 이제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그 5대5 구도를 다시 만들어 보려는 목표가 아니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우선 그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인재난을 지금 겪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공천할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 나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들의 내사 때문이다. 뭐 사냥개들 뭐 이런 표현이야 저 의미가 없다고 치워버리고 내사 때문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적실해서 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인재 영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내사 때문이라고 했을 때 뭐 속 시원하게 밝히든가 아니면은 밝힐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근거를 수집하는데 머물렀다면 좀 기다렸다가 터트리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치 공세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것이고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좋은 기자회견인 것은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들보다는 남 탓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자회견 좀 좋지 않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표적인 발언이 되겠죠. 이 정권의 사냥개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의 난맥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정치권의 기본적인 문맥과는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용어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방탄 출마 아닙니까? 보통은 출마하면은 허물이 있던 사람도 그 사냥개를 표현했지만은 사정기관에서 못 건드립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특히 뭐 광역단체장 출마할 정도 인물이면은 어지간한 혐의가 아니고서야 건드릴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졌지만은 예를 들어 홍정우 의원이라든지 장제국 총장 같은 경우 이번에 언급됐지만은 본인들이 바로 고사했거든요. 뭐 내사 이런 단계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를 통해서 언급되자마자 본인들이 사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가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랬죠. 뭐 사퇴가 아니고 완강히 거부를 했는데 뭐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뭐 내사할 시간이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기 때문에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진짜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노원병에서 홍정욱 의원 조직 하시던 분들 그대로 물려받아서 좀 같이 있는데 언젠간 정치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는 없다. 이건 그냥 레토릭일까요?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일단 자유당 대 민주당 양당 구도의 회복을 예. 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특히나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이 어쨌든 지지율 총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잠식해오는 효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압이 필요하겠죠. 단일화를 열어두면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 가도 되나? 예, 그냥 네, 무소속으로 예. 치르거나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있어도 되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한테 건너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 예, 양당제의 어떤 복원을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자, 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좀 한 발을 뺐어요.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원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필요할 때는 또 가가지고 또 모시다가 또 나중에 가가지고 뭐 향단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예.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에 찾아가서 홍준표 대표가 뭐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이제는 또 없던 일이 돼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 차원에서는 대응이 없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뭐 원칙적으로는 대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생일이 12월 19일인가 그렇거든요. 네. 산 건나라고 똑같죠. 그때 그런데 그때 저 강남에 있는 갈비집에서 그때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때 지금 친홍계로 알려진 의원들 소위 말하는 그 바른정당 탈당파 중에서도 일부 있고 네. 이런 분들이 다 몰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 식사도 하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앞으로 다가올 검찰 수사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당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돕고자 하는 기류가 있는 거는 제가 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홍 대표가 이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몇 안 되는 자기 이제 측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친이계 세력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제는 네. 이 정도로 수사에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지금 얘기한 대로 당 차원의 대응 없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옥죄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홍 대표가 어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버티거나 아니면은 맞불 카드를 꺼내 놓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도 마땅히 나오는 것이 없고 예. 일단 홍준표 대표 이게 강점이기도 한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굉장히 현란한 원맨쇼 비슷한 선거를 치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24%까지 지지율을 있네. 끌어올리는 비결이 되었다고 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대중적 지반이 일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굳이 끌어안을 바에는 예, 본인이 또 자기 페이스대로 선거를 끌고 가면서 망박, 예, 제 2차 망박이 되겠죠. 이명박을 잊어버리게 하는 선거 그것을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분석대로라면은 홍 대표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상당수 세력이 이른바 친이계로 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당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친이계 쪽에서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엄호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놔두고 있으면서 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당 대표가 돼서 내가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네. 있을 텐데 근데 언젠가는 좀 교통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공조라는 게 한번 깨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UAE 때 네. 예, UAE 무슨 뭐 그때 임종석 실장 갔다고 이랬을 때 그때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당의 친이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의혹을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서 그때 한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지금 난감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체 네. 상태 있고 하니까 이거 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런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밀월 관계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 때까지는 네. 그래도 홍준표 대표와 그 친이계 그리고 바른정당 탈당파 간의 이런 밀월 관계가 당 장악에 도움이 됐었지만은 네. 앞으로 홍 대표는 다른 구도를 좀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이제 홍문종 의원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원유철 의원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친박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도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네. 것이고 최경환 의원은 뭐 구속돼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가 머릿수는 많되 중간급
지휘관들이 전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친박계 이제 이런 표현하기 없지만 지휘관이 사라진 군대를 이제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예. 있어가지고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세력 재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를 이 전 대통령 본인 쪽으로 그 좀 갖고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수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네. 저 이상득 전 의원 형이죠.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일설에는 턱 밑을 넘어서서 네. 이마 앞까지 왔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글쎄요. 근데 하여튼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는 승부수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추가적인 스텝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 밝혀진 것 같고 뭐 더 가봐야 알겠는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이라도 이거는 만약에 그 입장으로 빙의를 해본들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오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1차 담화 성명 입장 발표 이거에 대한 검찰의 대응 시리즈로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입장을 밝혀봐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훨씬 더 많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이미 이런 비슷한 사건을 인해 가지고 예, 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선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족에 대한 어떤 수사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살펴볼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쪽의 대응이라고 보면은 이제 로마군 그 전술 보면은 전부 다 갑옷 그 뒤집어 쓰고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까이 오면 그냥 칼 하나 쌔 해가 찌르고 이렇게 나오고 다시 갑옷 뒤집어 쓰고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방패를 뒤집어- 그냥 완전히 둘러싸는 거 말하는 그걸 거죠? 이제 테스트도 진영이라고 하는데 예,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가 뭐 하나 남찍 찌르는데 이번에도 그게 나온 게 뭐냐면은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어지간한 것에 응대를 안 합니다. 근데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아무리 찾아봐도 검찰에서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검찰도 이번에 약간 거기서 움찔했던 지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도 똑같았던 게 뭐냐면 시계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갔잖아요, 방향이. 예, 근데 예. 김윤옥 여사에 대해 가지고 뭐 돈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모르겠지만 명품을 구입했다 이런 거는 아까 김동준 앵커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잘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곤란한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방패 뒤집어 쓰고 있겠다. 이런 전술로 이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전공인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안철수, 유승민 두 장수, 양측의 장수가 네. 같은 옷을 입고 호남으로 내려갔다. 음. 근데 호남 가서 유승민 의원이 뭐 좀 글쎄 박수를 받을까요? 호남에서 안, 이쪽 보고 질문했는데 그쪽에서 대답을. 아니, 먼저 제가 대답을 유승민 의원 하십시오. 호남 갔을 때도 몇 번 이제 봤는데 예. 호남에서 인기가 적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오히려 뒤집어 말하면 보수층에서 유승민 의원이 많이 공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 뭐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법에 대해 가지고 왜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냐 뭐 이런 걸로 아, 오히려 TK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뉴스를 만들어 돌리고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공격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광주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역으로 그렇게 반감이 세진 않은데 다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국민의당 당원들 요즘 좀 만나보면은 네. 소위 말하는 나이가 좀 있으신 호남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하십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탈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합당을 하더라도 자기 세력을 지키면서 자기의 가치를 지키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이죠. 지금 그 상황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승민 대표에게 이건 사실상 좀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가서 이제 요런 말 해달라고 하겠죠. 자유한국당의 합당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네, 그러고 네, 네. 뭐 이런 필수 요소 몇 가지 얘기해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근데 유승민 의원이 호남에서 인기가 좋다기보다는 뭐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반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감이 덜하다. 네, 오히려 안철수 대표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도 덜 있겠죠. 미워볼 수도 있고 지난 대선 때도 초창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좀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예.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광주에서도 좀 이렇게 열심히 유세를 하는 예, 모습들을 예. 보였고 그런 자신감은 어느 정도 붙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2003년 4년 이럴 때 민주당 분당되고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어떤 호남 유권자 상당수가 좀 분개하면서 자존심이 훼손당했다라고 느낀 네. 그래서 그 상처가 몇 년을
지속이 돼서 결국에는 국민의당 창당까지도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보는 현재 호남의 시선이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신당 창당을 했던 민주당 신주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예. 호남의 시선이랑 비슷해졌을 것이다. 혹은 더 심해졌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소가 돼야 될 텐데 유승민 의원이 구원투수로 그 아니,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 본질적으로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가 새 당을 만들어서 유승민 대표와 이제 새 당을 통합해서 만들면서 새 당도 새 당대로 만들고 호남 지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거나 무리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면 뜨거운 냉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뜨거운 거. 냉커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최근에 보면 이제 통합 반대파들의 숫자를 갖고 사람들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이 많죠. 예. 근데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제가 국민의당 인사를 들으니까 두 가지로 갈린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통합당이 잘 돼가지고 내가 자칫 호남에서의 정치를 더하기 어려워지면은 수도권 출마를 감행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분. 예. 아니면 난 곧 죽어도 호남에서 계속 지역구 출마하겠다라는 분으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갈수록 통합 반대파가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갈수록 자신감을 잃고 있다. 통합당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이 현상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결이 점점 늘어나는 건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승민 대표가 아까 김수민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유승민 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우선 있을 것이고 가서 광주에서 어쨌든 호남 정치의 핵이 되는 곳에서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없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끝없이 통합을 음해하면 사실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처음에 바른정당 빗덩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러다가 네. 뭐 이제 사과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거 나중에 3당 합당하려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하나씩 좀 이제 방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김수민 의원 말한 것처럼 호남의 소구력이 과거와 비슷하진 않기 때문에 말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아마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럴 때 중요한 건 결단이고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좀 빠른 선택과 방역 있는 선택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좀 다르게 보는 게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한 가지 정확하게 인식한 건 있어요. 뭐냐면 호남에서만 지지받는 정당에 대해서 애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외연 확장책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시도를 한 거였고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호남에서 아주 평가가 나쁘진 않듯이 바른정당까지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네 하는 또 호남의 민심이 있고 또 호남에도 원래부터 중도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양상을 보면 네. 방역이 오히려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욕감을 주는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이탈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왜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중재파로 일컬어졌던 인사까지도 지금 통합 반대파로 합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가 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를 보면 조만간에 뭔가 급박한 정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혹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급속하게 기울어질 것이다라고 계산하지 않으면 저렇게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좀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예, 지금 5개월 정도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 자기 신당이랑 민주당이랑 통합을 지방선거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근데 이렇게까지 좀 서두르면서 중재파 의원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든 그 어떤 정세 인식과 배경에 뭐가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아까 방역이라 표현하고 속도감이라 표현한 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 지금 비례대표 문제가 이제 좀 뜨거운 감자처럼 돼버렸는데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당의 비례대표가 한 13분 이렇게 계실 텐데 네. 처음에 비례대표 이제 제명 출당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아예 탈당하십시오. 제가 뭐 그분들 내보내 주겠습니다 하면 그 당시에는 3-4명이었어요. 그 얘기 나온 그러니까 사람이. 탈당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나가겠다면은 원하면 제명 조치로 해가지고 제명해서 의원직 유지할 수 유지하게 있게 해주겠다. 그랬으면 그때 내일까지 손 드세요 그랬으면요 사람들이 손 들려 그러다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보통 불안하면 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명, 4명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시간이 쫓겨서 불안한 겁니다. 내일까지 집 나갈 사람 여기 추석부 이름 쓰세요 그랬다가 많이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까 말했던 김수민 의원 얘기했지만 중재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통합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모양이 생기게 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박력이랑 속도감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아까 전격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거 2달 된 얘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예. 한 2달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의원 거치 문제를 2달 동안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거는 속도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래서 그런가요?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통합에 반대해서 나가겠다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얄밉게 얘기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비례대표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을 통합하는 당에 끌어안아가지고 징계를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급한 느낌의 반영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설득을 좀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속도감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때 속도를 못 내서 지금 또 급하게 몰린 측면이 또 이준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현재로서는 그냥 밀어붙인다고 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뭔가 다른 본인만의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철수 대표는 의석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네. 반대로 저도 이제 뭐 통합 과정에 보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대선 후보가 그래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대선 후보 둘이 같이 있는 정당이면은 네. 의석수와 관계없이 그거는 정치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과 가는 게 옳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예. 건데 그 관점 차이가 이제 실제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네.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갈라지는 게 맞거든요. 같이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싸우지. 그분은 진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같이 있어봤자 싸우지. 근데 이거를 못 내보내준다는 거는 자신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마 안철수 대표에게 고언을 합니다. 제가. 통합 대상에 대한. 같은 당 되면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고언을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준석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말이 많이 나오네요. 우선 김수민 평론가는 홍준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을 좀 해주세요. 가장 돋보였던 거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이념적 딱지를 붙인 부분이 가장 돋보였고, 좌파.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썼던 좌파 사회주의 기본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네. 오랫동안 써왔던 주사파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예. 근데 진짜로 현 정부의 실세가 주체사상파라면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기자회견 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어떤 봉기를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자꾸 상대방의 어떤 이념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사파 정부인데 그 어떤 미국이 바라는 사드 배치를 주사파 정부가 그럼 했다는 것인지 네. 좀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어떤 시장 같은 데서 극우적 성향의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옮겨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가주의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단일팀 구성 관한 논란이 있고 어떤 젊은 선수의 기회를 희생시킨다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불거지면서 이걸 활용하겠다고 개인을 국가를 위해 희생시킨다, 이런 개념을 국가주의라고 들고 나왔는데, 예. 예컨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자를 엄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태도가 국가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피력해왔던 태도에 걸맞지 않은 공격을 상대방에게 또 퍼붓는 데 신년 기자회견을 할애했다,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하겠네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총론적 평가는? 저는 좌파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서 제가 무서운 게 예.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기자회견인 것은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든가 네. 대안 이런 것들보다는 남 탓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네.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자회견 좀 좋지 않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표적인 발언이 되겠죠. 이 정권의 사냥개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의 난맥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정치권의 기본적인 문맥과는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용어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방탄 출마 아닙니까? 네. 보통은 출마하면은 허물이 있던 사람도 그 사냥개라 표현했지만은 사정기관에서 못 건드립니다. 어지간해가지고는. 특히 뭐 광역단체장 출마할 정도의 인물이면은 어지간한 혐의가 아니고서야 건드릴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비화될 수 부담이 좀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졌지만은 예를 들어 홍정우 의원이라든지 장제국 총장 같은 경우 이번에 언급됐지만은 본인들이 바로 고사했거든요. 예. 뭐 내사 이런 단계에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당 지도부를 통해서 언급되자마자 본인들이 사퇴했거든요. 그 때문에 사퇴가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랬죠. 뭐 사퇴를
아니고 생각이 그러니까 없어버렸죠. 완강히 거부했는데 뭐 그렇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뭐 내살할 시간이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기 때문에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홍정욱 의원은 진짜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노원병에서 홍정욱 의원 조직 그러니까. 하시던 분들 그대로 물려받아서 좀 같이 있는데 예. 언젠간 정치하실 분이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는 없다. 네. 이건 그냥 레토릭일까요?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 근본적으로 일단 자유당 대 민주당 양당 구도의 회복을 예. 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써야 될 말인 게 이게 나치당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홍준표 대표가 말은 원래 좀 편하게 하시는 편이지만은 그렇다고 기회가 안 된 말들을 하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계산해서 나왔다 보고요. 좌파라는 이제 구도를 설정한 거는 결국 양당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 대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념적 지형을 보면요. 과거에는 뭐 좌파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을 뻔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보면은 나름대로 보수층의 일부도 잠식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좌파로 구정하는 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구도, 그러니까 5대5 양분 구도를 다시 노리고 좌파 대 우파로 식으로 이제 판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 외에는 별로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도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늘 딱 이걸로 이제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냐 홍준표 대표가 그 5대5 구도를 다시 만들어 보려는 목표가 아니냐는 생각하게 됩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우선 그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인재난을 지금 겪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공천할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 나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들의 내사 때문이다. 뭐 사냥개들 뭐 이런 표현이야 저 의미가 없다고 치워버리고 내사 때문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뭐 적실해서 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인재 영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내사 때문이라고 했을 때 뭐 속 시원하게 밝히든가 아니면은 밝힐 그러니까.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근거를 수집하는데 머물렀다면 좀 기다렸다가 터트리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치 공세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것이고.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특히나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이 어쨌든 지지율 총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잠식해오는 효과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압이 필요하겠죠. 단일화를 열어두면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 가도 되나? 예, 그냥 네, 무소속으로 예. 치르거나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 있어도 되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한테 건너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 양당제의 어떤 복원을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보입니다. 자, 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좀 한 발을 뺐어요. 당 차원의 대응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원래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필요할 때는 또 가가지고 또 모시다가 또 나중에 가가지고 뭐 향단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에 찾아가서 홍준표 대표가 뭐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또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이제는 또 없던 일이 돼야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 차원에서는 대응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원칙적으로는 대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생일이 12월 19일인가 그렇거든요. 네. 산 건날하고 똑같죠. 그때 그런데 그때 저 강남에 있는 갈비집에서 그때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때 지금 친홍계로 알려진 의원들 소위 말하는 그 바른정당 탈당파 중에서도 일부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식사도 하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앞으로 다가올 검찰 수사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당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돕고자 하는 기류가 있는 거는 제가 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홍 대표가 이거를 하면서 자기 이제 몇 안 되는 자기 이제 측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친이기의 세력과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제는 이 정도로 수사에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지금 얘기한 대로 당 차원의 대응 없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옥죄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홍 대표가 어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버티거나 아니면은 맞불 카드를 꺼내 놓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런 것도 마땅히 나오는 것이 없고 예. 일단 홍준표 대표 이게 강점이기도 한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굉장히 현란한 원맨쇼 비슷한 선거를 치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24%까지 지지율을 있네. 끌어올리는 비결이 되었다고 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대중적 지반이 일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굳이 끌어안을 바에는 예, 본인이 또 자기 페이스대로 선거를 끌고 가면서 망박, 예, 제 2차 망박이 되겠죠. 이명박을 잊어버리게 하는 선거 그것을 기획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싶고.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분석대로라면은 홍 대표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구성하는 상당수